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었던 이 가치 조건과 관련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앞서 얘기하는 중에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나서는 나라는 이 개체를 점점 인식해 나가고, 그러는 중에 1차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작은 사회화를 점점 시작하면서 적응해 나가죠. 욕구를 충족해 나가면서. 그래서 점점 더 큰 사회로 향하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로 나가 누군지 바로 자기 개념 또는 자기라는 것을 또 형성해 나가요. 근데 그런 적응 과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면은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성격이 된다든지, 적응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건강한 성격이 된다든지,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실현 단계에 간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제가 종전에 매슬로의 욕구 단계 얘기하면서 드물다고 얘기한 대로 자기 실현 단계로 간다는 것은 다시금 나라는 개체가 독립된 존재로서 탈사회화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즉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 상식 거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흔히 하는 말로 혁명가가 된다. 가라고 붙이면 너무 거창한가요? 혁명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행동, 경험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자기 실현, 즉 가장 최상위의 성숙된 인간은 사회를 뛰어넘는다. 탈사회화라기보다는 그 세상이 얘기하는 것에서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부정이에요. 결국 자기 실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 나가는 것.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무엇인지 엄마의 관계 속에서 점점 넓어지고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알아가지만, 결국은 자아 실현하는 단계라는 것은 그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어진 자기라는 그러한 개념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앞서 자기 실현의 예로 고의 예를 두세 번 그렇게 들었었는데, 고의 경우에 우리 이상심리 하면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시달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수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자기 부정에 해당하죠. 이수신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서 생즉사 사즉생이라 해서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했어요. 이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살려고 바락바락해요. 그래서 그 사회에 적응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 사회 내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나의 자기 존중감도 형성해 나가고 자기 개념도 그에 맞게끔 계속 형성해 나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랬었어요? 예수도 그런 얘기를 한글로 저는 알아요. 성경 구절 중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아니 사회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에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단계가 바로 자기 실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실현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달다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 없죠. 왕자 자리를 다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부정, 결국 그래서 자기의 목숨 살고 죽는 것까지도 부정해 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위한 것이니까 이 자기 실현 단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다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로스와 같은 그러한 타고난 본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외에도 시달타나 예수, 이수신 그 위에도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실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다 결국은 사회를 초월하고 결국은 그런 사회관계 속에서 나라고 알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을 부정해서 살고 죽는 것까지 부정하는 그런 단계.
있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자아실현을 충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흔히 종교에서도 아니면 종교가 아닌 다른 어떤 사상에서도 깨달은 자라고 얘기할 때는 다 궁극적 어떤 목표랄까요? 궁극적 단계가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못할수록 달리 얘기하면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구 충족에 머물면 머물수록 매슬로우의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자아실현 가는 것보다. 내 먹고 사는 것, 내 안전한 것, 그리고 사회로 존중받는 것. 그 뭐 사회로 존중받는 게 결국은 뭐 권력이나 물질, 명예 이런 것 아니겠어?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자기 실현 단계로 가기에는 힘들죠. 상대적으로 매슬로우 하위 단계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실현이 어렵고 소위 성인이라 얘기하고 우리 어떤 그런 역사 속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이고 자아 실현 단계에 있는 사람, 자기 부정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가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주어진 그런 동기, 욕구 충족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니까 거창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까 뭡니까? 이러한 발달 단계 속에서 동기의 충족과 관련해서 불안이나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알랭드 보탱은 불안은 욕망이 하녀다 얘기했는데 시달타, 뭐 예수 이순신 뭐 이런 사람들 불안하지 않겠죠. 왜? 욕망 자체를 버려버렸으니까. 그 욕망을 가진 자기 존재 자체를 버려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고 이런 자기 실현과 관련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치료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있다. 그걸 살펴보는 거야. 먼저 목표부터. 이상적 자기 개념. 요걸 아이디얼 셀프라 그래요. 셀프. SEL.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메슬로의 자기라는 셀프란 개념 살펴봤죠. 그거 다니는 아이디얼한 그러한 자기가 있고 실제 내가 경험하는 실제 나의 액츄얼 셀프가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상적 자기 또는 자기 개념, 아이디얼 셀프와 실제 경험, 액츄얼 셀프에 대한 불일치가 줄어드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는다. 그런 이러한 이상적 자기 아이디얼 셀프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주어진다면은 발달에서 봤던 자아 정체감 유실, 즉 남이 준 그 가치가 꼭 자기의 가치이고 거기서 규정해준 어떤 모습이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면은 그것이 아이디얼 셀프가 되어지고 나의 실제와 그것이 안 맞아진다면 불일치를 경험하겠죠. 가치의 조건화를 뒤집어 분열될 자기를 재통합한다. 즉 이렇게 아이디얼 셀프와 액츄얼 셀프가 다른 것을 여기 쓰는데 분열될 자기라 하는데 이것이 통합되도록 일치하도록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불일치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생각하는 치료 또는 건강한 성격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가치 조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치 조건을 바꿔야 된다면은 발달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그러한 욕구,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 동기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가치죠. 좋다, 나쁘다. 나에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그 가치죠. 그런 가치 조건이 사회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가치 조건이냐 아니면 내가 발견하게 된 가치 조건이냐 그거에 따라 아이디얼 셀프와 액츄얼 셀프가 어느 만큼 불일치하느냐 일치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가치 조건을 뒤집는다 했지만 가치라는 무엇이 가치 있다 없다 이것들을 달리 내가 정립하게 되면은 이러한 셀프, 아이디얼 셀프, 액츄얼 셀프 사이에 그러한
분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불일치가 맞다는 것은 뭐 내가 가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던,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 지금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즉 그러한 가치 판단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전 시대 문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문화 분명히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럼 그 가치라는 것이 상대적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그런 가치,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추동, 욕구와 관련된 그러한 호불호와 관련된 가치가 있을 텐데 그 가치 개념이 얼마만큼 건강하냐, 타당하냐, 성숙되어 있냐에 따라 이 두 개의 셀프 사이에 분열이 어느 만큼 일어나느냐, 일치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자기 실현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달타나 예수나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저 같은 사람하고 다르죠. 왜? 자기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치 조건, 즉 가치 개념은 저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거예요. 물론 이런 예들은 너무 아이디어해서 저 같은 사람이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치가 정립된다면은 나는 자기 신현이라는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갓난아이, 구강기나 학문기에 해당하는 아이가 해결해야 될 욕구, 가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 관계 속에서, 동료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성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실제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나의 가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상황 사이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이 그런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자예요. 여전히 손가락 빨면서 그죠? 엄마 젖을 먹어야 할 그러한 성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것이 이제 성격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성격. 그리고 뭐 여기서는 치료라고 얘기했지만 음, 적응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일치성, 내담자, 즉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치료자를 모델로 할 텐데 그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 치료자가 이러한 아이디얼 셀프와 액츄얼 셀프가 완전히 일치된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곤란해요. 왜? 내담자는 자기는 이런 불일치 때문에 뭔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치료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면은 이거는 너무 도달하기에 멀고 서로 공감하기에는, 내담자 입장에서 공감하기에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일치되는 경우가 있느냐 했는데 치료자도 사람이고 내담자보다는 좀 더 그러한 단계를 잘 적응해 왔기 때문에 치료하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치료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불일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하지만 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발달,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은 바로 내담자가 그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도 그렇게 적응하려고 발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성이에요. 즉 솔직하게 대하는 거죠. 내가 못난 모습이 있으면은 또는 왜곡된 자아 개념이 있으면은, 자기 개념이 있으면은 내담자한테 치료자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치료자라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공감적 이해는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 가치관, 주관적인 그러한 느낌, 이런 것들을 판단 없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 즉 접근 자체가 내담자 즉 당사자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한다 했으니까 바로 치료자가 찾아오는 상담자, 내담자를 저건 잘 됐다,
못됐다. 이런 가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무조건적 수용. 이건 내담자가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불일치, 아까 자기라는 이 개념 사이에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아까 방어한다고 했죠. 왜곡한다고 했죠. 이런 것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 즉 거기에 가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불일치가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치료자의 경험을 모델로 삼아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불일치 경험, 즉 달리하면 갈등, 부적응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 그런데 이 부적응, 갈등이 우리에는 불안을 낳고 결국 그것이 흔히 하는 말로 자기의 못난 모습으로 여겨져서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 방어하고 왜곡하고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개념을 왜곡시키면 그것은 더더욱 적응 상태로 가기 힘드니까 내담자 스스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료자는 자기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치료자는 내담자, 상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인 그런 불일치 경험을 저거는 안 좋은데 저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선입관이나 가치 판단 없이 그대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 중심 이론에서 보는 성격 그리고 치료 장면에서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 인본주의 이론 평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계가 중요하다. 좀 전에 봤듯이. 그리고 상담자가 지녀야 할 기본 철학과 태도를 제시한다. 좀 전에 봤듯이. 그래서 상담자가 아까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실현 단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상담자, 즉 부적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좋은 모델로서 부정적인 성격을 좀 더 적응적인 성격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성격 측정은 성격은 보이지 않는 내적 구성 개념이다.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격 처음 시작할 때 성격은 내적인 특성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 관찰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적이다, 뭐 주관적이다, 개인적이다, 심리적이다 이런 의미고 구성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격이란 이런 개념을 구성 개념. 아까 봤던 자기라는 셀프라는 이것도 구성 개념. 뭐 아이디얼 셀프 이런 것도 구성 개념. 액츄얼 셀프 이런 것도 구성 개념. 그러면 자기 실현 이런 것도 구성 개념. 구성 개념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구성 개념이란 이 용어조차도 이게 만만한 개념이 아닌데 우리 교재는 구성 개념 자체가 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실제 내가 만지고 맛보고 보고 두들겨보고 들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어떠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성격이다, 동기다, 앞서 봤던 셀프라는 그런 자기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 개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것을 칭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심리적인 경험에 대한 언어적 은유다. 이렇게 제가 전달하면은 얼추 이 구성 개념 자체가 전달될 것 같아요. 이 구성 개념은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을 배우게 되면 이 구성 개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것까지 다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성격이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성격이라는 이 구성 개념에 대한 개념 정의도 학자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구성 개념 그렇다. 성격이란 것도 하나의 구성 개념이다. 근데 이걸 관찰이나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생각, 감정,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대해서 다양한 입장, 이론이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살펴봤죠. 그러면은 그 성격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이론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니까 그걸 측정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성격은 어떻게 구성되었냐, 성격은 어떻게 발달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 우리 앞서 특질 이론도 받고 정신분석 이론도 받고 인본주의 이론도 봤는데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성격 측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내적 구성 개념을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봤던 대표적으로 로저스 인본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그걸 다룬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통해서 성격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조화된 성격 측정 질문지라 그래요. 쉽게 해서 여러분이 성격 검사 할 때 yes, no 다음 중 고르시오에서 뭐 1, 2, 3, 4, 5번 중에 하나 고르는 것, 즉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하는 이런 성격 측정이 있고, 성격이란 것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설문지를 할 수 없겠죠. 왜?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니까. 이건 투사법을 이용하는 거야. 바로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 얘기한 투사, 자아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는 게 있다 했죠. 바로 그런 투사, 그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조화된 성격 검사에는 여러 가지 질문지, 즉 설문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 아니요, 아니면 좀 매우 그렇다,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볼 수 있으니까 개인 간의 비교도 할 수 있고 소위 과학적이란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격이란 자체가 이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구성 개념이라서 그런 과학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이런 것들 우리 학기 처음 시작할 때 2장 과학적 연구 방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구조화된 성격 검사는 성격이라고 얘기한 특성을 본인이 의식한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이론하에서 사용하는 성격 측정하는 검사다. 그래서 흔히 설문지 가지고 하는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하고 나 사이에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 예로 MMPI라는 것이 있고,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MMPI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네오PI 해서 네오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질 성격 검사에서 TCI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조화된 성격 검사에 해당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 번씩 해볼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학교에 학생 상담 센터가 있어. 거기 가서 이거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길 바라는데, MMP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처럼 건강한 소위 정상적인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되고, 말 그대로 임상적인,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이상 심리 또는 정신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걸 겪는 사람들이 하는 성격 검사예요, MMPI는.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정상인들을 위한 성격 검사는 조금 전에 봤듯이 네오PI라는 것이 있고, TCI 해서 기질 성격 검사 이런 종류가 있어. 바로 이러한 구조화된 성격 검사를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좀 전에 봤던 인본주의 이론 같은 것들이 이러한 구조화된 성격 검사를 사용하겠죠. 왜? 거기서는 각자 개인이 자기가 의식하는, 경험하는 그런 주관적 경험,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니까 성격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런데 앞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성격을 형성한다, 구성한다. 즉 성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설문지를 통해서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럼 바로 투사적 기법을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성격 이론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샤 잉크 반점이라서 저희 교재에 보면 402쪽에 그림 9-5에 로샤 검사 얘기가 나와요. 잉크 반점을 가지고 이걸 보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즉 여기 읽어보면은 검사자는 T 검사자가 잉크 반점을 무엇으로 보는지, 내용, 어떤 부분을 보는지, 위치, 왜 그렇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감정과 사고를 하며 어떠한 식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들여다보는지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검사자나 치료자는. 결국 뭐예요?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로샤 잉크 반점에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타인을, 자기가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 또는 느낌을 그대로 투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통각 검사는 또 교재 402쪽에 그림 9-5에 보면은 그 여자분이 문고리를 잡고
그죠?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안에 방에는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스토리를 꾸며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피검사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근거하여 피검사자의 심리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 관심사,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내는 투사적 성격 검사다. 결국 러시아나 주제통역 검사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죠. 본인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기의 성격 특질을 잉크 반점에 또는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 투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걸 분석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재 없습니다만 집 그리기, 나무 그리기, 사람 그리기 검사가 있어요. 종이를 하나 내주고 거기다가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려보라 하는 거. 그러면은 집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어느 만큼 크게 그리느냐, 나무를 어디 위치시키느냐, 어느 만큼 크게 그리느냐, 사람은 또 몇 명을 그리느냐, 남자를 그리느냐, 여자를 그리느냐, 그리고 집, 나무, 사람 사이에 상호 위치나 크기나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성격 특질과 관련된 내용을 밝혀내는 거. 그래서 집은 가정생활, 가족 관계에 대한 것을 투사한다라고 여기지고, 즉 거꾸로 얘기하면 반영한다 여기지고, 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신청적인 감정을 반영한다. 즉 제가 나무를 그리게 되면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을 나무 그림에 투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나타내는 일 또는 자기 및 자기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투사 검사는 성격 검사에서 투사 검사는 대표적으로 정신분석 이론 안에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그 전생의 발달을 다루는 에릭슨의 경우도 있고, 우리가 교재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과 다루지 않았던 아들러나 융도 정신분석 이론,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에 해당해요. 물론 프로이드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 구조화된 성격 검사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자기 성격 특질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그런 이론, 오늘 살펴본 것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인본주의론 이런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성격 검사예요. 우리 심리학파 처음 소개할 때 최초로 심리학이라는 이 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 분트에 의해서다 얘기를 하고, 분트는 의식을 연구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연구했는데 분트는 의식을 연구했다. 그때 이 의식에 대해서 구조주의적, 요소주의적, 환원주의적 접근을 했다고 했어.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구성하는 구조, 요소, 환원 뭐 다 같은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 알아낼 때 어떠한 방법을 쓴다고 그랬어? 내성법이란 걸 쓴다고 그랬어. 이 내성법이란 즉 인트로스펙션 해서, 그때도 이거 아마 소개한 것 같은데, 인트로는 안으로, 스펙트는 보다 해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의식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걸 안내자, 살필성자 해서 내성법이라 얘기를 해요. 즉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셀프 리포트예요. 즉 자기 보고식 방법이죠. 자기 스스로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식 구조, 요소를 밝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구조화된 성격 검사가 뭐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의식하는, 주관적으로 자각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문지에다가 예, 아니요, 아니면 뭐 5점 척도가 되었던 3점 척도가 됐던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하게 되겠죠. 이거 뭐 결국 셀프 리포트죠. 즉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내성법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내성법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타당도가 많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죠. 바로 그런 검사예요. 투사법이라는 것도
결국 투사된 내용을 해석해야 되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이러한 한계도 있는데 지금 구조화된 이런 설문지를 통한 이런 자기 성격 검사도 바로 본질적으로는 이 내성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2장 할 때 배웠던 그 타당도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정확한지 심히 의심스럽다 해서 이 내성법 셀프 리포트는 거의 과학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로는 한계가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결과를 적용할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자기가 yes, no 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결국 판단, 대답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투사 검사도 그렇고, 그죠? 이런 구조화된 검사도 그렇고, 이러한 본질적이다 할까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까요? 바로 성격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러한 뭔가 심리적, 그러한 정신적, 주관적 경험 자체가 아까 얘기한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성격에 대한 개념도 다 다양하게 달리 얘기하면 일치하는 바가 없고 이론들도 많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얘기한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한 언어적 은유다. 그러한 언어적 은유, 상대적일 수 있는 은유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것도 그만큼 다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저 같은 머리 나쁜 사람이 이야기는 너무 복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0장입니다. 정신병리와 심리치료. 이 앞서 배웠던 내용이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성격이란 것은 동기 발달하고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지금 성격과 관련해서 부적응적이다 여기지는 것이 이상심리 또는 정신병리, 이상행동이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이미 인본주의 보면서 치료하는 조건, 뭐 치료하는 목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심리 또는 이상행동, 정신병리란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이론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앞서 봤던 이론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반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 이상심리가 뭐다, 이상행동이 뭐다라는 정의와 이론 하에서 정신장애를 분류해서 쭉 살펴보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인본주의 성격 이론 보면서 치료라는 얘기 나왔죠. 벌써 이 심리치료, 상담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서 좀 살펴본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상심리 정의, 정신장애란 무엇이냐? 적응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적응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고 있는데 적응 실패라는 거야. 뭐 매 단계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욕구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뭐 또 생리학적으로는 추동이라 얘기하고 더 크게는 동기가 있다. 그 동기가 1차 양육자와의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또래 관계, 청소년 시기 점점 복잡하고 넓어지는 사회관계 속에서 그 동기가 다 성공적으로 해결되어지느냐? 그러면 적응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 건강한 성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각 단계마다 그러한 동기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바로 적응 실패다. 그렇게 해서 성격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심각하다. 이거는 뭐 그냥 성격 차이야.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정신장애 또는 이상심리, 이상행동 이런 식으로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의 인지 정서 조절 또는 행동에서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임상적이란 말이 말 그대로 그죠? 뭐 쟤는 성격이 까칠해. 저는 성격이 좀 못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게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병이다. 이 정도로 여기지는 경우가 지금 살펴보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임상적으로 심각한 동요를 겪는 것이 정신장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동요를 겪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심신의 정상으로 나타날 텐데 그런 정상들을 다 합쳐서 정후군이라 불러요.
그래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우리 성격 개념 전개할 때도 개인의 독특한 인지, 정서 또는 감정, 행동 특성을 성격이라 얘기한다 했죠. 바로 그 뭐 같은 용어를 반복하고 있죠. 즉 그 성격이 요걸 지금 다른 말로 대체하자면 그죠? 성격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동요를 겪는다. 즉 부적응, 적응 실패를 겪는다. 그로 인해서 심신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다 묶어서 증후군이라 얘기를 하고 그 경우에 정신장애다, 이상십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이상이라는 것이 abnormal하다, abnormality, 이상이란 것이 뭐 정의가 수없이 많은데 하나도 모든 사람에게 합의된 바가 없다는 거야. 왜 이렇습니까? 바로 성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합의된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이론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격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이상이니까 이상에 대해서 당연히 개념 정의가 합의된 바가 없고 수없이 많고 모든 사람에게 일치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바로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 구성 개념. 구성 개념이란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성 개념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었지만 달리 제가 얘기하자면은 바로 우리 각 개인이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동기다, 성격이다, 자기 효능감이다, 통제감이다, 자존감이다, 자존중감이다, 자아실현이다 이렇게 붙인 바로 그 용어 개념을 구성 개념이라 그래요.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적인 언유로, 이건 제 표현입니다. 언어적인 언유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려니까 사람들마다 다 개념 정의가 다르고 이론이 다 다르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심리학은 객관적인 측정을 중요시하는 과학이다라고 제일 첫 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심리학 안에도 이렇게 스트롱하지 않은 과학, 생물심리학처럼 그런 스트롱한 그러한 과학적 입장을 가까운 그런 심리학이 아닌 이 경우에는 거의 문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적 심리학이 아니라 문학적 심리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니 성격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도 많고 이론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소위 물리학이나 화학을 하는 이 과학자들, 스트롱한 과학자들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소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리학 얘기하면은 심리학 안에는 이런 것들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 과학이다. 심리학은 과학적 학문이다 얘기하면은 안 믿어요. 그게 어떻게 과학이냐. 소설이지. 프로이드 봐. 신화를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심리학 안에서도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심리학 자체가 그만큼 스트롱하지 않더라도 심리학 안에서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생물심리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트롱한 과학에 해당하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런 구성 개념이 거기에도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심적인, 정신적인, 내적 그러한 어떤 경험을 일컫는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그런 과학의 대표적인 그런 학문에서 보기에는 심리학 전체는 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학이다 얘기하면은 놀고 있네 소설 쓰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여겨져요. 바로 지금 동기, 발달, 성격, 이상심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런 비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처럼 심리학 안에서도 좀 스트롱한 부분을 하는 생물심리학을 하는 뇌과학을 하는 제 입장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저는 머리가 나빠서 너무 혼란스럽고 전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큰 그림, 즉 도식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자꾸 큰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세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뭐 평가를 하려면 외울 수밖에 없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그렇지만
동기, 발달, 성격, 오늘 살펴볼 이상 심리가 결국은 우리 각 단계마다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욕구, 동기가 있다. 그것이 각각의 그런 단계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느 만큼 잘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 이것이 적응, 달리하면 건강한 성격, 부적응 또는 비정상적인 또 건강하지 않은 성격 이렇게 되어지고 그 안에는 늘 욕망과 불안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요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